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쌤이 18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도가사상 3시간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도가사상의 마무리, 바로 도교사상에 대한 내용이고요. 다음 시간에 한국의 고유사상까지만 정리를 하면 이제 동양사상 파트는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이제 서양 철학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맨 마지막 사회사상까지 정리를 하면 40강의 강의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 18강을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은 반드시 정리하고 이번 시간을 오셔야 합니다. 왜냐면 도교라는 건 그냥 띡 나온 게 아니거든요. 도교는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후한 시대에 등장을 한 오두미교에서 유래가 됐기 때문에 결국 도가사상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어야 그 선상에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복습을 한번 해보면요. 지난 시간에는 장자를 공부했었습니다. 대도는 뭐라고요? 편견을 갖지 않고 선입견을 버린 그 평등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대도입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는 인간이 오감에 의해서 지각된 것을 내가 느낀 것만 옳다, 그것만이 절대적이다 라고 주장하는 건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에서 나오는 차별의식이다 라는 거죠. 결국 그러한 선입견과 편견을 없앤 그러한 무라일체의 경지라는 것은 재물을 통해서 완성이 될 겁니다. 거기까지 장자철학이었는데요. 오늘은 그 선상에서 등장하는 도교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꼭 배워야 될 내용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강의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만은 꼭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첫 번째 이야기는 도가와 도교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엄연한 의미에서 도가와 도교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도가와 도교를 구분해서 계속 설명을 드렸었고요. 지난 2강, 3강 이렇게 지내오면서 제가 도가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미 살짝 언급은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자세하게 정리를 한다라는 느낌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토착신앙, 토속신앙과 결합이 되면서 우리의 도교도 아주 독특한 색채를 가지고 전개가 돼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함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역시 수업을 출발하면서 제가 좀 해줄 얘기를 적어왔는데 뭐냐면 이쯤에서 우리 학생들 이름은 한번 읊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개정이, 소영이, 자경이, 은수, 예진이, 명화. 명화는 지금 글 많이 남겨주고 있는데 선생님이 열심히 답변 남겨드리고 저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청자, 진욱이. 진욱이는 2014년 수능도 저와 함께 했던 학생이래요. 2012학년도에 같이 윤리 공부를 했던 친구네요. 그때는 통합 윤리였죠. 근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또 수능 도전하려고 그러는데 군대 잘 갔다 오시고 다시 저와 함께 공부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응원해 드릴게요. 서희, 수연이, 유진이. 사람 냄새 나는 송쌤 너무 감동받아서 제가 막 울었습니다. 글 보면서. 고맙고요. 해담이, 현철이, 은영이, 은지, 혜준이 말고도 수많은 학생들 정말 제가 많이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렸지만 우리 PD님도 응원의 메시지 꼭 남겨주시고, 뉴 탐스런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완강을 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면서 수강 후기에서 같이 소통하고요. 지난 시간에 장자 소통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제가 단지 여러분들의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제2의 담임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열심히 답변 달고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들 대답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저와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즘에 그 BJ들이 그렇게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BJ를 사실 EBS가 가장 먼저 한 것 같거든요. 라이브 클래스를 통해서 또 인사드리고 같이 소통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도가를 통해서 도교가 출연을 하니까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언급 안 할 수가 없네요. 보시죠. 육아는 컨퓨셔니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육아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공자 이래에 사람답게 사는 법이라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거고, 가르치고 교화시킨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것을 거부하면서 등장한 타오이즘, 도가는 그런 인위적인 것들이 오히려 혼란의 원인이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것의 흐름에서 이제 종교적인 색채의 도교가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유가와 도가의 비교 포인트, 그리고 도가와 도교의 비교 포인트를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교재에 우리 72페이지를 보면 도가와 도교에 대한 내용 비교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72페이지를 제가 쭉 설명을 미리 드리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자리를 옮겨서 필기를 할 테니까 이 72페이지 여러분들 펼쳐 놓으시고 거기에 접착식 메모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필기를 제가 전체적인 흐름 정리 한번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도가의 흐름에서 도교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거고 어떻게 등장을 하는지 비교를 해드릴 거고 다시 돌아와서 도가와 도교를 비교하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도가와 도교가 비교되어지는 지점에 공통점을 묻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차이점이 존재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한 필기 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차근차근히 이 도가의 흐름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72페이지 도교 사상의 연원과 전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자리를 옮겨볼까요? 도가 그리고 도교의 연원과 전개. 자, 페이지는 72페이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도가 사상은 시대 순으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춘추 전국 시대. 춘추 전국 시대에 등장하는 사상. 그 다음에 이제 춘추 전국 시대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전한기입니다. 한나라죠, 한나라. 근데 우리는 전한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전한 시대가 있으니까 그 뒤에는 후한 시대.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길게 써볼게요. 시대적인 흐름이어서 후한 시대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역시 위진남북조라고 하는 이 중국의 혼란기가 또 도래를 하는데요. 우리는 위진시대라고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남북조 생략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송나라 이래, 송나라 이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흐름 정리를 하는 거니까 시대 순으로 제가 그려봤는데요. 첫 번째 춘추전국 시대는 당연히 누가 등장을 하겠습니까? 노자와 장자의 철학입니다. 그것이 1번이겠고요. 그럼 노자와 장자의 철학을 우리는 줄여서 노장사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노장사상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이거는 philosophical Taois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philosophical Taoism 하면은 철학적인 바로 도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적인 도가 하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철학 사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왜 제가 강조를 하냐면 저기 뒤에 후한 시대에 이제 도교라는 게 등장하는데 그건 religious Taoism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종교적인 색채의 도가, 그것을 그냥 우린 도교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좀 구분을 해서 철학사상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3번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노자와 장자의 사상은 우리가 지지난 시간 열심히 배웠잖아요. 노자와 장자 철학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현실 비판적이에요. 물론 우리 교재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따 확인을 해드리겠지만 현실을 초월하는 철학적 사상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72페이지 박스를 한번 보세요. 왼편에 도가, 그 다음에 오른편에 도교죠. 근데 현실을 초월하는 철학적 사상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그것을 이제 현실에서 비판도 하지 않고 초월적이다라고 이해하시는 내용이 아니고 고차원적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현세적인 인간들의 삶에 녹아들어서 그 어떤 종교적인 형태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현세에서 열심히 실천하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현실에 대한 비판, 즉 그 당시에 패권주의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유가 철학에 대한 비판이나 그런 현실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연한 의미의 노자와 장자 철학은 현실을 초월한 철학적 사상이다라고 해서 그것이 현실에 초월해서 현실과 괴리된 것이냐 이렇게 이해하셔서는 안 되고 중요한 것은 현실 비판적이다. 즉 현세에서 이렇게 실천하면서 사세요 보다는 철학적으로 현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사상과 철학적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거예요.
초월이다라는 표현은 고차원적이다라고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저는 살짝 이렇게 수정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전 교재에는 현실 참여적이다라는 표현까지 나와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노자와 장자의 철학을 허무주의로 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엄연한 의미에서 한쪽이 이마만큼 잘못된 방향으로 땡겨놨으니 반대편을 땡겨서 무게중심을 만들고 싶어서 자꾸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무의자연, 좌망심재 이런 도가 철학의 특징은 엄연한 의미의 현실 비판적이고 현실의 잘못된 부분을 철학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4번으로 가보면 사상 자체가 무의자연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꿰차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국시대의 포인트죠. 춘추전국시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한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한시대는 한나라 전기를 얘기하는데요. 이때는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학파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학파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건 주로 뭘 이 사람들이 강조를 한 것이냐. 중국의 전설적인 황제들과 노자입니다. 로. 그래서 황로학파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 황로학파가 주로 한 것들은 뭘 강조한 거냐면 유가도 흡수하고 명가도 흡수하고 묵가도 흡수하고 그 다음에 법가도 흡수하고 이게 지금 다 줄여서 제가 쓴 겁니다. 유가, 가짜를 붙이시면 유가, 명가, 묵가, 법가. 그래서 이런 사상들을 다 흡수함으로써 이들이 강조했던 건 4번 청정무위의 사상을 학파를 형성해서 강조를 했다. 깨끗하게 살아갈 것 그리고 실천할 것을 강조했는데 역시 무의자연 앞에서 쓴 것처럼 무의는 또 나오죠. 그래서 공통점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후한시대로 넘어가면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별표를 좀 쳐야 될 거예요. 후한시대는 노란색으로 쓰면 딱 맞겠네요. 지금 번호는 조금 아래쪽에 내려서 쓰고요. 황건적의 난이 있습니다. 자, 황건적의 난 이후에 굉장한 혼란기를 겪게 돼요. 농민 반란이죠. 대반란. 그리고 중국 이때를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영화들도 있고는 한데요. 이 황건적의 난 때문에 대단한 혼란이 도래하고 혼란이 도래하다 보니까 뭔가 현실 비판적이고 철학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릴리저스, 즉 종교적으로 변질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변질을 한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어 버리는 거죠. 종교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현세에서 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내가 이제 좋은 곳으로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연구가 많잖아요. 종교라는 게. 그래서 1번 들어갑니다. 이제 종교적인 형태의 교단을 형성하게 돼요. 자, 종교적인 형태의 교단을 형성했다라는 건 엄연히 교리도 있고 종교 하나의 학파가 아니라 종교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죠. 믿음을 갖고 신앙을 실천하는. 근데 이 종교 교단을 형성하면서 만들어진 게 쌀을 5말만 내면 가입시켜줬다라고 해서 등장한 게 오두미교라는 거예요. 자, 화살표 들어갔는데요. 이 오두미교는 후에 뭘로 이제 전개가 되냐면 바로 도교로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연한 의미에서 우리가 오두미교 이래의 도교 사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오두미교부터 같이 그냥 도교라고 해도 되는 거죠. 종교적인 형태니까. 3번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럼 뭘 강조하느냐? 신선 사상을 강조합니다. 신선 사상뿐만이 아니라 불로장생.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느냐? 일단 쌀을 5말 내고 가입을 해. 그래서 종교적인 믿음을 가져.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선사상과 불로장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신선사상 불로장생만 외우시면 안 되고요. 이 오두미교가 강조했던 것은 뒤에 나오는 대로 종교적인 실천, 그래서 현세적인 의미의
종교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선사상, 불로장생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고요. 위진 시대가 되면 또 독특한 색채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 조금 자리를 옮겨서 써야 되겠네요. 위진 시대입니다. 위진 시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위진 남북조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시대에는 독특한 형태의 사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현학자들의 사상입니다. 여기서 현자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윽하다. 그 다음에 이제 끝을 모르겠다. 오묘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현학자들이라고 표현하면은 굉장히 어떤 지적인 탐구, 그 다음에 그 끝을 모를 만큼의 우주론적인 논변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심취했던 것들이 뭐냐면 청담입니다. 그럼 청담이 뭐냐라는 것은 탁담을 이해하면 되죠. 이들은 탁담을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탁담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현실 정치예요. 그 다음에 현세적인 우리의 삶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청담은 뭘 논한 거냐? 이 사람들이 주로 논한 것은 우주에 대해서 철학 그리고 어떤 사변적인 의미의 이런 것들을 논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담론들을 논했다. 그래서 청담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탁담을 거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숨어들어서 지내게 되는데요. 대나무 숲에 이제 숨어서 지내게 돼서 중림 칠현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조금 이따 제가 이제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나무 숲에 숨어든 사람뿐만이 아니라 왕필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상가가 뭘 강조했냐면 무를 강조해요. 이게 없을 무인데요. 우리의 고정관념의 현실적인 관점을 넘어선 무의 세계를 강조하게 됩니다. 아주 독특하죠. 그래서 현학자들 내용이 나오고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독특한 시대가 또 송나라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데, 자, 송나라 이후의 도교는 이제 도교가 자리를 잡아서 아까 오두미교에서부터 이제 전개가 됩니다. 첫 번째, 어떤 형태와 결합이 되냐면 이제 유학사상을 받아들이기까지 하는 거죠. 흡수를 합니다. 근데 유학사상을 왜 흡수를 했냐? 가만 보면 도교는 제가 지지난 시간에 수업을 할 때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이 도교의 전신, 즉 도가가 있기 때문에 도교가 만들어진 건데 종교적으로 도교는 도가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도가적인 특징을 이해를 하셨고요. 수업을 통해서. 근데 도가가 제가 그 7인의 토론회 할 때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럼 당신들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도대체 뭐요? 그 실체가 뭐요? 뭔가 노력을 하라고는 하는데 무의자연이라는 게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고 허무주의적 관점 아니요? 이런 비판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학이 유행했던 송나라 이후 이거 당연히 성리학과 양명학 이렇게 이어져 가잖아요. 그 유학의 어떤 특징들 심지어는 뭐 불교적 색채마저도 흡수를 하거든요. 근데 유학의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유학은 교화를 강조하잖아요. 교화라는 건 뭐죠? 가르치고 아주 중요한 방향성들을 제시를 하는 거죠. 자신들이 강조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번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권선서가 나오게 돼요. 권선서라는 건 뭐냐면 살아가면서 선한 것을 실천할 것을 권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공과격이라는 겁니다. 자, 2015학년도 수능에 이 공과격이 바로 퍼즐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공과격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권선서라는 건 선한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권하기 위해서 공이 있는 것들,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면 공이 100이다 막 이렇게. 그 다음에 과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면 과가 100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찌 보면은 알기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다이어리 같은 거 이렇게 그날의 계획 세우고 실천하고 나면 뭘 잘했는지 뭘 못했는지 이렇게 반성을 하시잖아요. 되게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꼭 다이어리를 쓰고 끝날 때 그날 마무리를 할 때 한 일들 내가 실천한 것들 계획 세운 것들은 다
빨간 펜으로 지워나가고 못한 것들은 반드시 필자를 딱 써서 동그라미 쳐놓고 다음날 또 이제 하고 계획을 굉장히 많이 세우고 꼭 끝에 2줄, 3줄이라도 그날의 느낌을 적었었어요. 근데 그런 건 거죠. 어찌 보면은 내가 실천한 것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공과 과를 나눠서 그거를 쫙 정리를 해놓고 비교를 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색깔은 유학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색깔이었죠. 교화와 방향성을 굉장히 강조하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송나라 이후에 도교는 마지막 3번째인데요. 민중적인 도교로 정착화가 되면서 발전해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적었던 것들 거슬러 올라가면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송나라 이후에 이러한 권선서로서의 공과 격 꼭 기억을 해주시고 위진 시대에는 청담은 탁담에 대한 반대에 무를 강조했다라는 것. 후한 시대에는 황건적에 난 이후에 종교적인 교단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걸 오두미교라고 표현을 했고요. 신선사상, 불로장생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죠. 전한 시대에 이러한 황로학파가 만들어졌었고요. 원래 출발은 노자와 장자의 철학의 시점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쭉 썼는데요. 잠깐 요 옆에다가 옮겨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죠. 그러면은 요거는 도가고 요거는 도교잖아요.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요 지점이 뭔지를 알면 되는 건 거예요. 자, 도가와 도교를 비교하면 도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무의자연의 삶을 강조하면서 철학적인 사상이죠. 그리고 철학이다라는 건 현실 비판적인 사상이다란 말이에요. 근데 도교는 그런 특징이 아니고 은둔자의 철학으로 변질되기도 하고 또 종교적인 색채에서의 아주 현세적인 특징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유학사상을 흡수했다라는 것. 여기는 유학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였던 거죠. 기억나세요? 노자와 장자의 철학은 유학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한 거죠. 그런데 도교는 그 도교가 전개되어 가면서 유학의 좋은 점, 심지어는 불교적인 것마저도 받아들이고요. 불교에서도 이러한 도교적인 색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 불교가 발전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교환이 이루어졌는데 유학 사상을 흡수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공통점. 공통점은 뭔가요? 자, 첫 번째.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근간으로 탄생했다라는 거 공통점이죠.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노자와 장자. 그러면 예를 들면 노자와 장자가 얘기하는 무의자연 사상 이런 것들 사상적인 특징들이 드러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연 친화적인. 자연 친화적인 건 어디에서 발견이 되나요? 자연을 굉장히 강조한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도교마저도 그것이 발전되어 가면서 자연 친화적인 사상으로 발전을 해 나가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공통점을 물어보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좀 빠른 속도로 요거를 쭉 같이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재에 나온 것들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교재에 나와 있는 것과 자료 탐구,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같이 보실까요? 자, 일단은 옆에 좀 깔끔하게 지우고요.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노자와 장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학파죠. 도가는 철학 사상입니다.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현실을 초월하는 철학적 사상.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현세적인 특징이 아니라 현실 비판적인 사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도교는 철학 사상이 아니라 민간 종교로서 자리를 교단을 갖추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노자와 장자의 철학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도교적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 그 그림 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는데 1월 오봉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봉우리 이렇게 있는데 달 이렇게 탁 떠 있는데 보면은 아주 그 강렬한 녹색에
이렇게 보면은 야, 이 그림 특이하다라는 그림이 있거든요. 해반도도 이런 그림들. 근데 1월 오봉도, 해반도도 이런 그림에 딱 보면은 도교적 색채가 녹아들어 있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 도교라는 것을 많이 흡수해서 민간 신앙으로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안심인명이라고 표현하죠. 마음을 잘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종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옆에 보면 도가 사상의 민간 신앙적 요소가 더해졌다. 요거 밑줄이죠. 우리는 7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불로장생, 신선사상, 아까 선생님이 써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공통점을 찾아보니 인위적인 관념이나 제도의 고착화를 비판하면서 무의자연 같은 것이죠. 바로 경지를 추구한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자연 친화적인 관점으로서 둘 다 공통점이고,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라는 건 공통점이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것들 좀 부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봤는데요. 요거는 제가 자료실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잘 오려서 우리 72페이지와 73페이지에 딱 껴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필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황로학파입니다. 한나라 초기 하니까 전한시대에 유행했다라고요. 그 다음에 황제와 노자를 숭성하고 청정무의를 강조했다. 여기에 황제, 중국의 전설적인 황제들, 노자 들어갔네요. 줄여서 황로학파라고 표현하고요. 유가, 묵가, 병가, 법가 등의 사상을 다 흡수해가지고 하나의 학파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도교입니다. 도교는요, 우리가 이 오두미교가 시작인데 그 뒤에 이제 다 도교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오두미교 출발부터 우리는 뭉뚱그려서 도교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엄연히 아까 얘기했던 도가하고는 차이점이 발견이 됩니다. 자, 어디에서부터 발견이 되나요? 종교잖아요. 종교, 교단을 갖췄다라는 거죠. 민간 신앙이 결합된 종교 형태로 발전했고요. 일단은 왜 이때 민간 토속 신앙과 도가의 장점들을 결합한 종교가 등장했을까? 도교라고. 이유는요, 굉장히 그 삶 자체가 각박했기 때문이죠. 그 각박한 삶에서 백성들이 찾으려고 하는 건 지금 현세에 안주하면서 내가 어떻게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 흔들리는 마음을 어떻게 좀 부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서양 철학으로 넘어가 보면 헬레니즘 시대가 아주 비슷한데요. 헬레니즘 시대에 등장한 철학들은 역시 행복을 추구하는 철학들입니다. 스토아 학파나 에피쿠로스 학파나 그 당시가 굉장히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행복을 강조하는 철학이 발전했다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종교적인 색채로서 오두미교가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한나라 말기에 성립된 오두미교는 쌀을 5말만 주면 가입시켜줬고요. 이때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장도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장도릉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스촨성 그쪽 지방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교단을 형성하고 장도릉에 의해서 오두미교가 만들어지죠. 종교적인 구원을 선전하여 교단을 갖춘 형태로서 종교로 발전을 한 거고요. 인과 응보론에 입각해서 선행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걸 잘 보세요. 이 부분이죠. 도덕적인 선행을 하면 질병이 낫게 되고 신선이 될 수 있다. 불로장생과 신선사상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도덕적인 선행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유학을 그 내부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흡수한 흔적이 도교에서부터 발견이 되기 때문에 아까 벤다이어그램 중에 도가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도교에 들어가는 포인트가 바로 유가를 흡수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열심히 현학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윽한 경지를 논하는 철학 사상이 이제 발전을 합니다. 위진 시대의 노장 사상을 철학적으로 계승 발전한 건데요. 보시면 진실한 세계는 인간의 고정관념을 초월한 무의 세계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때부터 특징이 굉장히 신비주의적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청담이라는 특징이에요. 청담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탁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우주론적이고 아주 사변적인 것을 논한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청담 자체가 이렇게 신비주의적인 현상을 그 내부에
포용하게 됩니다. 인간의 현실을 초월한 우주론적 최고 원리 경지를 논변하는 청담이 발전을 하는데요. 세속적인 가치를 초월한 철학적이고 예술적인 사유와 가치를 중시한다. 이런 것들 중요하네요. 철학적 예술. 그래서 이 시대를 다루고 있는 영화들도 있어요. 그 야연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짱쓰이 나오는 그 영화를 딱 보면 처음에 시작하는데 이렇게 대나무 숲에 막 숨어 들어가지고 막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면서 이 그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 막 위진남북조 막 이런 시대에 굉장히 사람들이 숨어들면서 은둔자가 돼버리는, 그래서 은둔의 철학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은둔 철학이 바로 은자의 철학, 청담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중림칠연이 지금 보이고 있는 7명입니다. 완적, 해강, 산도, 상수, 유령, 완함, 완융, 아주 유명했던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다 은자, 은둔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대나무 숲에 숨어 들어가서 우주론적 사변을 즐긴 사람들, 탁담을 거부하고 이 사람들을 중림칠연이라고 합니다.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리면, 이건 제가 발견을 한 건데, 우리나라를 빛낸 100명의 위인인가요? 제목이 정확하게 제가 막 당군 할아버지부터 막 나오잖아요. 거기에 2절에 가면 중림칠연 김부식 그리고 딱 나와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가사가 잘못 구사가 된 거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부식은 그 당시 고려시대 아주 유명했던 그 문신이고요. 그 문신이 현실 비판적이고 은둔자는 절대 아니었고, 그 다음에 저기 뒤에 우리나라에 유명했던 뭐 강좌 칠연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건 조선시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고요. 지금 나오는 이 7명의 중림칠연과 김부식은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아마 문인들이었고 글 쓰는 사람이었고 대표적인 학자니까 그냥 김부식을 갖다 붙인 게 아닐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찾아보시고 주장을 한번 해보시죠. 어쨌거나 중림칠연은 위진 남북조 시대,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를 틈타서 야인들과 은둔자의 철학으로서의 이 현학, 바로 청담 사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현학이 어떤 식으로, 즉 청담이죠. 어떤 식의 성격을 갖게 되는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신비주의적이고 사변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사회 정치 사상을 반영한 것과 너무 다르다라는 거죠. 이것이 초기의 도가적 특징이었다면 이제 변질이 좀 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철학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의미해서요. 그 다음 쾌락주의와 공리주의. 이 쾌락이라는 건 개인적인 쾌락을 얘기합니다. 본인이 중림칠연 숨어들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우주론적인 원리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쾌락을 느끼면 끝인 거예요. 현실 참여적이지 않죠. 그 다음에 공리적 성격이라고 자꾸 교과서에도 나오고 교재에도 나오는데요. 여기에서의 공리적 성격이라는 건 공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공리주의라고 표현하는 유틸리테리얼리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실생활에 쓰이는 이론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아주 신비주의적인 성격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현실 방관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청담이라고 표현하고 현학자들의 사상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교 사상의 전개 과정을 우리 교재가 딱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72페이지. 자, 표로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환시대 황제와 노자 무위 황로학파, 후한시대 오두미교 태평도와 함께 발전을 해갔다. 여기 나오죠. 유교와 불교적인 색채마저도 더해져서 민중도교가 되었다. 위진시대 지금 설명한 주역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현학이 등장했다. 현학자들이 연구 되게 많이 한 게 노자의 사상도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왕필 같은 사람은 노자주라는 책도 쓰기도 했고, 노자의 사상을 많이 해석을 하면서 주역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주역이란 책은 유가 서적이거든요. 근데 이 주역을 연구하면서 본인들의 현학에 맞게끔, 청담 이론에 맞게끔 그런 사상으로 발전을 시키죠. 송대유, 중요한 거 나왔네요. 공과 격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민중도교가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공과격은 이번 수능 시험에도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73페이지 오른쪽에 보면 자료탐구 나옵니다. 공과격, 착한 행동을 권하기 위해 도교에서 만든 책으로 공덕과 과오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잘한 일, 못한 일 이렇게 스스로 좋은 행위와 나쁜 행위에 대한 점수를 매겨서 점수를 매긴다라는 건 삶의 방향, 지침을 정한다라는 거고 유교적인 방향성을 받아들였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선행을 쌓는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유교적 색채를 흡수하고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되는 거죠. 자, 호라비 과부 고아와 홀로 된 자 궁핍한 백성을 진휼함에 도와주는 거죠. 100전이면 1공, 1000전이면 10공 해가지고 공을 딱 주고요. 아래에 나와 있는 것들 역시 과라는 거죠. 그래서 남을 훼손하고 이런 것들은 다 과로 해서 계산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널리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긍정적인 거죠. 삶의 방향에 대해서 도교는 그냥 종교적인 형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육아적인 내용을 흡수하면서 삶의 지침서로서의 공과격을 제시하기도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우리 교재에 나오는 것들 제가 정리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이제 도가, 도교 이걸 어떻게 원시신앙과 잘 받아들여서 독특한 우리나라의 도가와 도교로 발전을 시키느냐 이걸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도가와 도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서 제가 우리나라의 도교 설명할 때마다 항상 등장시키는 소설이 하나 있는데 이회수 씨의 소설 잠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PD님한테 또 BGM도 좀 깔아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봤는데 이게 읽어보시면 아주 도교적인 색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청담이 느껴질 만큼 신비주의적이고 신선이 등장하는 듯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녹아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도교적 색채, 우리의 원시신앙과 결합한 도가와 도교적 색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쭉 읽다 보시면 뒤에 글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사라져 버렸네요. 그리고 스승은 마지막의 모습이 어찌 보면 신선이 된 듯한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아주 신비주의적인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벼고금악도라는 소설, 또 황금비늘이라는 소설도 있고요. 저도 아주 좋아하는 소설가이기도 한데요. 이회수 씨의 소설을 우리가 표현할 때마다 신비, 광기, 그리고 아주 사변적인 도교를 닮아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사실 유심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의도적으로 BGM을 의미가 있는 거를 좀 연결해서 깔아봤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벼고금악도의 모습이 어찌 보면은 달빛이라는 드뷔시의 작품과 참 비슷한 느낌이어서 BGM을 깔아봤는데요. 드뷔시의 달빛이라는 이 곡은 음악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인상주의 음악파라고 표현하기도 한데요. 화파에만 인상주의가 있는 게 아니고 달빛이 드리워진 그 밤의 전경을 보면서 드뷔시가 아주 몽환적으로 그 장면을 음악으로 담게 됩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 있었던 화성법하고 아주 다른 기법을 씀으로써 그 독특한 화성법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몽환적인 느낌을 주거든요. 그걸 인상주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 신비주의적이고 몽환적인 느낌과 아주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목신의 오후의 전주곡이란 드뷔시의 작품을 쫙 듣다 보면 정말 오후에 들으면 많이 졸리거든요. 실제로 아주 몽환적인데요. 그런 게 그 화성법의 독특한 사용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죠. 그런 독특한 모습이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게 도가와 도교 사상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 이제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었는지가 쭉 전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교재 74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상대주의적 평등적 세계관을 강조를 했었다. 우리도 역시 이 부분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도합해서 평등하다라는 가치, 그 다음에 장자 철학에서도 이런 부분은 발견이 되죠. 이런 구분을 하지 말라라는 관점에서 만물은 평등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던져준 가치는 상대주의적 세계관과 평등적 세계관이라고 발견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주의와 신비주의적 경향으로 지금 얘기한 드뷔시, 달빛과 또 이회수 씨의 소설에서도 느껴지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발견이 되죠. 그래서 개인주의, 중림칠연 특히나 그렇습니다. 신비주의, 양생법을 강조했다라는 건데요. 양생론이라는 건 양생기공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불로장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육아 사상가들에게도 영향을 줘서 이황 선생님의 활인신방 이런 것들이 출연하는 데 도움을 주기까지 하는데요. 그러한 신비주의와 개인주의적인 영향, 신선사상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주기도 하죠.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한 것은 이런 것들이 수능 시험에 다뤄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세세한 부분을 너무 자세하게 다룰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보다 오늘 수업의 말미에 더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예술정신 이쪽 파트보다는 바로 제가 정리한 이 표입니다. 자, 74페이지에 나오는 우리나라가 받아들이면서 도가와 도교 사상을 어떻게 토착화시켰느냐라는 건데요. 자, 1번 종교와 문학 작품에서는 불로장생, 신선사상과 풍류도에도 이런 도가가 녹아들어 있다는 게 발견이 되고요. 의료문화, 아까 얘기한 양생법이죠. 심지어는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런 신비주의적인 양생법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황 선생님 공부만 한 분 같잖아요. 근데 이황 선생님이 쓴 체조법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게 활인신방인데 그 활인신방에 보면 여러 가지 도교적 관점, 양생법 이런 것들을 의학적으로 받아들인 게 보이고요. 제가 조선의 도민준이라고 써놨는데 너무 재밌죠. 홍대용의 의산문답이라는 글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인터넷에도 검색해보면은 그 동영상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의산문답을 보면 그 시대의 우주관이 서구적 우주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게 느껴질 만큼 대단한 우주관이 발견이 됩니다. 과학자로서. 그래서 의산문답은 그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그 도인과 이 한 남자가 대화를 나누는 기법을 통해서 우주관을 막 설명을 하는데요. 그 우주관을 설명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홍대용의 이 의산문답에 조선의 도민준이 존재한 게 아닐까. 그 시대에 이미 그런 우주관을 가졌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이러한 도가와 도교에서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옥황상제를 비롯한 성왕, 칠성, 조왕 이런 것들을 민간신앙으로 토착화되어 가면서 발전을 해가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고. 우리가 교재가 재편되기 전까지 교과서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었는데요. 자연 친화적인 풍수지리고요. 풍수지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그려서 미래를 예언하는 풍수도참사상으로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속성이 드러나고요. 현대적인 의의, 어떤 의의가 있을까요? 진정한 행복은 외물에 있는 게 아니고 더 빨리, 더 많이,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더 갖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자유다. 자연적 질서에 순응하는 자연스러운 삶이 바로 자유로운 삶이다 라는 가르침이 녹아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제가 교재에 있는 걸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거니까 요거 잘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들이 교재에다가 첨부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79페이지인데요. 자, 먼저 보죠. 여행자들을 위한 무료 숙소를 마련하였고 그 다음에 빈민 구제를 위한 시설을 제공하였으며 도덕적 선행을 하면 병이 낫고 신선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무료 숙사를 마련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도덕적인 선행을 하면 신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 있어요? 신선사상이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신선사상. 그리고 신선사상이라는 건 우리가 배운 그 내용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자, 아래 내용을 보니까 당시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세속적 주제와 거리를 두고 노장사상을 바탕으로 예술적인 논의. 그러면 예술적인 논의, 정신적 자유 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청담. 그죠?
그러면 신선사상은 최초의 선생님이 적어드릴 때는 오두미교라고 적었고 오두미교는 도교라고 나와도 좋을 것 같고 이러한 것들 종교적인 형태와 청담을 골라내시면 되니까 정답은 몇 번? 그렇죠.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오두미교 청담사상. 자, 다음 문제 간단하게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왔네요. 이게 수능에도 출제가 됐던 개념이어서 여러분들이 꼭 파악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번 2015학년도 수능에는 9번 문제 퍼즐 안에 그 공과격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느냐라는 게 이제 등장을 했었는데요. 공과격이 딴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책을 만들어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건 100공, 50공, 30공, 고공, 그 다음에 100과 5과 해서 공과를 적어놓은 거죠. 떠올라야 되는 건 뭐냐면 권선서라는 거고 이 권선서라는 것은 결국 송나라 이래의 이후에 어떻게 유학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여서 흡수하여서 더욱더 삶의 지침서로서의 작용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은 착한 행동을 권하기 위해 도교에서 만든 책이다. 권선서인데요. 바로 공과격이고요. 일상적인 행위의 선악, 즉 공과로 나누어서 그 정도의 차이를 수량화하여 계산하도록 정리해놨죠. 이에 따라 사람들은 월 1일 단위로 나날의 행위 결과를 집계하여 자기 비판의 자료로 삼았다. 근데 자기 비판을 왜 한 겁니까? 좀 더 나은 발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요 내용만 가지면 풀 수 있겠죠. 1번. 도덕규범을 멀리해야 불로장생할 수 있다? 안 되죠. 불로장생은 아까 우리가 푼 것처럼 신선사상, 예를 들면 오두미교 이런 종교적인 교단에서는 등장할 수 있겠지만 도덕규범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선생님이 써놨죠. 그래서 안 되고요. 팔정도를 실천해야 해탈할 수 있다. 팔정도 하면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불교에서의 팔정도 고진멸도 중에 도성제에 해당되고 그것을 통해서 해탈할 수 있다는 건 불교 개념이 되겠죠.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않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유학이다라는 건 아까 제가 필기할 때 써드렸죠. 옳고 그름이다라는 방향성,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화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않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건 여기에 나와 있는 공과격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벤다이어그램을 그려봤을 때 벤다이어그램의 좌측에 있는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노자와 장자의 철학,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라, 요거는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적으로 연결하자면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것이 유가 너네들의 잘못이야 라고 비판하는 도가는 될 수 있지만 공과격을 얘기하고 있는 도교의 발전적인 모습에서는 요거는 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중요한 부분. 4번.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 신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그렇죠. 선한 행위를 하라라고 권선서로서 제시하면서 방향성은 신선을 위해, 그러니까 도교죠. 정답은 4번. 사단을 확충하여 본래 인간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누구예요? 맹자, 유학사상이죠. 우리는 지금 도교에 해당되는 송나라 이래의 권선서인 공과격에 대한 문제를 푼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맞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대답 한번 해보시죠. 첫 번째. 가로 안에 들어갈 건 도가와 신앙적 요소를 합쳐서 그렇죠. 도교, 오두미교로 출현을 했다라는 거고요. 전환시대에 뭐가 유행해요? 황로학파. 그리고 오두미교, 여기에는 그렇죠. 청담시대에 현학자들, 중림칠연 떠오릅니다. 송대 이후에는 그렇죠. 공과격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이 많은 걸 풀어놓고 갑니다.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은 바로 동양사상의 마무리로 만납니다. 한국 고유 사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서 또 열심히 자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